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정학이라고 합니다. 대구 교육박물관 설립추진단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그 문화의 시대, 문화 소비자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사실 교육청, 교육박물관을 하는 사람이 거기에 갑자기 문화 얘기를 꺼내지. 근데 사실 교육이라는 것이 문화적인 가장 고도의 문화적인 행위다 이렇게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걸어왔던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서 문화적 팩트들을 모아서 저희는 멋진 교육박물관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박물관을 만들면서 문화에 대한 좀 선험적인 이해가 있어야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고 훨씬 더 사랑하게 되고 훨씬 아껴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런 시간을 마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에 맞춰서 제가 좀 차근차근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중에 또 저희하고 또 피드백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좀 무거운 주제를 갖고 나왔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그러면서 제가 좀 걸어왔던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학 다닐 때 열심히 어쨌든 살았거든요. 그때 대학에서 나오는 잡지에 편집장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대학에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었던 게 편집장이니까 출판사에 가서 출판사 편집장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이제 대학원도 다녔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문화적인 분들을 많이 만나고 이 출판 문화 그리고 또 책 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겪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방송 작가가 되었죠. 그래서 방송 작가를 하면서 또 두루 많은 분들 만나고 그 방송 작가의 기운을 가지고 방송사 프로듀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프로듀서 20년이 저한테는 가장 큰 경험이었는데 출판사부터 작가까지 했던 게 방송사 프로듀서의 경험에 이제 덧붙여졌어요. 그리고 20년을 하고 제가 방송사를 그만두고 해외 이민을 가서 또 지금까지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때는 또 방송사에서 경험했던 게 또 인생에서 막 풀려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잡지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박물관 설립추진 단장에 오기까지의 것들을 이렇게 블럭으로 한번 쌓아보니까 이건 1시간이나 2시간 걸쳐서 얘기해 주면 들으시는 분들이 좀 도움되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거니까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면요. 문화의 길을 따라서 노마드로 살았다. 이렇게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봤어요. 노마드가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민. 그러니까 말, 양, 뭐 이렇게 소 이렇게 끌면서 풀 있는 데를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먹거리 찾아다닌 건데 실제로는 내가 먹고 싶은 것, 맛있는 걸 먹으면서 다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을 두고 디지털 노마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남태평양에 가서 뭔가 이렇게 어떤 사업 비즈니스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제가 살았던 것은 좀 문화 노마드적인 삶을 살았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이제 정리하는 좀 계기도 되고 해서 오늘 이 얘기를 한번 끌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캐나다 이민을 간 얘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캐나다 이민 가서 제가 8년, 9년을 살다가 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뭐 열심히 살기도 하고 아이들 공부도 열심히 시키고 저도 또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가서 했던 경험들을 조금 간추리면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슬픈 엄마 1, 2, 3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가끔씩 한국에 들어와서 물으면 교육 제도에 대해서 워낙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캐나다는 어떻게 돼? 미국은 어떻게 돼? 이렇게 막 묻는데 그냥 거기서 실제로 생체험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얘기들로 가지고 막 얘기가 이루어져 가니까 이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와서 너무 어릴 때부터 영어 공부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리고 부모들이 어떤 부모들은 깜짝 놀라요. 왜 저 사람 저런 얘기 할까 해서 얘기를 좀 정리를 하자 해서 슬픈 엄마 1번을 한번 보십시오. 눈물겨운 알림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집에 있는데
옆집에 아주머니가 살던, 이민 오신 아주머니가 살던 분이 밤늦게 10시가 넘어서 막 저희 문을 두들려요. 그 부부는 굉장히 성실하게 사는 부부예요. 아이들 둘이 키우면서. 근데 아이가 학교에 가서 알림장을 갖고 왔는데 영어로 다 써놨잖아요. 이 부모가 영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쥐고 아이들 다 재워놓고 우리 집에 물으러 온 거예요. 우리 집에 아이는 크니까. 그래서 아이가 얘기를 해주죠. 내일 어디 소풍 가는데 양말은 2켤레를 갖고 오세요. 도시락은 어떻게 사가지고 오세요. 옷은 뭘 입혀 오세요. 다 얘기해 주니까 엄마가 탁 들어요. 다 듣고 우리 꼬마한테 용돈 주고 다시 자기 집에 가서 아침에 아이들한테 엄마가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야, 옷 두텁게 입고 가고 양말 2켤레 꼭 갖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한 대한민국 엄마인데 뭔가 엄마가 여기 살러 오면서 저런 준비를 안 하고 왔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아이들은 그냥 와서 그냥 무작정 학교에 보내고 엄마 아버지는 돈을 벌기 위해서만 준비를 해왔을 뿐 아이들을 학습시키기 위한 준비는 전혀 안 해왔다는. 그러니까 영어를 조금 알고 와야 된다는 엄마. 그러니까 사실 우리 엄마들은 준비가 되어 있나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는 슬픈 엄마 얘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정말 이민을 왔는데 한국 사람 전혀 안 사는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 사람 엄마 의미는 뭐겠어요? 괜히 한국 애들하고 어울리면 우리 애 영어 못한다. 그래서 가서 애가 공부를 잘 해가지고 치과 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사실 치과가 나와서 자기가 개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치과 회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각 이제 지사에 보내게 되는데 애가 모양은 한국 애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한국 커뮤니티가 있는 곳에 발령을 냈는데 한국 사람이 와도 서로 그게 안 되는 거죠. 대화가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자란 친구는 나는 캐네디언이다라고 생각하고 자랐고 치료받으러 오는 사람은 아이고 한국 의사 선생님이라고 오는데 교신이 안 되니까 엄마가 인포메이션 데스크를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저희가 그 엄마를 만났는데 엄마가 막 우시더라고. 우리 아이한테 주일 학교라도 보낼 걸. 한인회에 사는 곳에 가서 한국말을 좀 배우게 할 걸.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죠. 모습은 한국 사람인데 사람은 이미 캐네디언이 되어 있는. 이런 것도 굉장히 슬픈 엄마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파락꾼이라고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와서도. 뭐 시험지 다 풀리고 가외하고 그 이민사회에도 그런 엄마들의 무리가 있죠. 있는데 하루는 우리 이웃집에 사는 연세가 높으신, 그러니까 이민 오신 지 30년쯤 이상 된 어르신이 하는 말씀이 아이고 여기 와서 정착을 하려면 그리고 애들 학교 잘 보내고 공부를 잘 하려면 미리 이민 온 선배들인데 자식 잘 키워놓은 옆집에 사는 게 최고다.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렇지? 하니까 실제로 그 옆집에 온 새내기가 그 어르신 집에 갈 때는 파전이라든가 빈대떡이라든가 이런 거 한국 오래전에 먹어봤던 음식물을 갖고 가서 아이들 둘이 데리고 가서 야 너는 형하고 언니 방에 가서 놀아 이러고 거실에 앉아서 옛날 얘기 막 할 때 이미 아이들은 그 오빠들한테 가서 캐나다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선생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형님은 열심히 공부해서 의과대학도 다니고 열심히 공부해서 법과대학도 다니는 것을 특별한 선생님 없이 이웃에 미리 이민 온 올드타이머들한테 그걸 배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혜가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시험지 풀고 끊임없이 과외학원 다니고 끊임없이 한국 사람 없는 데 가서 아이들이 영어 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 어머니의 유형을 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분은 멋진 엄마 이야기예요. 첫 번째 멋진 엄마는 약사를 하다 오신 분이에요. 약사를. 근데 가정이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약국에 가도 약을 사려고 해도 그리고 국내보다 훨씬 많은 약이 슈퍼마켓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사는 거죠. 몰라서. 그러니까 이분은 거기 가서 다시 약사 자격증을 따서 약국을 개설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만 너무 슈퍼마켓에서 가서 쉽게 살 수 있는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정의를 찾아가는 사람을 보고 답답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리고 가정의는 약을 많이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초 슈퍼마켓에 가면 우리가 쉽게 살 수 있는 약을 사진도 찍고 설명도 달고 사진도 찍고 설명도 달고 해서 인터넷에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쯤에 어느 집에 가도 다 그걸 프린트해가지고 냉장고 벽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커뮤니티에 어떻게 나누려고 하는가를 저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에서 존경받는 엄마가 되고 정말 제대로 정착하는 엄마가 됐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 보실까요? 자원봉사를 하는데 처음에 가서 취직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어디 그 비정규직으로라도 막 돈을 벌려고 하는 엄마 대신에 저 엄마는 가서 너무나 많은 자원봉사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시청,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관공서에 가서 열심히 자원봉사를 하니까 실제로 우리는 어디 들어가려면 이력서 쓰고 또 면접 받고 들어가고 이력서 쓰고 면접 받고 들어가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 잘하는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 장소에서 얼마나 일을 잘 했는가 추천하는 케이스로 계속 직장이 옮겨지니까 그 성실하게 자원봉사하던 모습을 그 주변 분들이나 거기 있는 분들이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무도 뭐 기다리지도 않고 졸르지도 않았는데 정규 직원이 돼서 정착을 잘하는 엄마. 이런 엄마 저는 배울만 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는요. 아이가 자기 전에 영어책 큰 소리로 꼭 3권씩 읽고 재우는 엄마를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서 공부하던 아이들이 백설공주 이야기도 다 알고 허클벨리 핀의 모험도 알고 톰스의 모험도 다 아는데 다 한글로 읽었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다시 새로운 무슨 하이틴 소설을 읽어가지고 경험의 폭을 넓히는 것보다 이미 한국적인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영어책을 큰 소리로 읽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아이들이 처음에 가면 과학, 수학은 참 잘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만 되면 탁 막혀버려요. 우리가 배우던 패턴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4학년, 5학년이 돼서 이민을 가는 친구가 거기 가서 시인이 되고 소설가가 되기는 참으로 어렵다. 왜? 독서의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죠. 제가 영문학을 전공했단 말이에요. 그 걸리버 여행기를 영문과 3학년 2학기 때 배워요. 18세기 영국 소설 시간에. 그래 가서 나는 우리 꼬마들한테 리딩 리스트를 한번 보여달라고 척 보니까 웬걸 제가 아는 책이 20%도 안 되는 거예요. 걸리버 여행기 언제 배웠어? 다시 찾아보니까 3학년 때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섹스피어 4대 비극 초등학교 2, 3학년 때 이미 다 맛을 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는 책을 읽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정년 공부해야 될 것들을 놓쳐버리는 엄마.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그러면 서양 애들은 공부를 어떻게 가르치지? 어떻게 해야 적응할 수 있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한테, 우리 아버지들한테. 그래서 정말 그 친구들하고 같이 어깨를 같이 겨누고 실제로 공부의 바다로 떠나갈 때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건가 할 때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쁜 좀 슬픈 엄마, 그 다음에 멋진 엄마 얘기를 하다가 자꾸 영어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 영어 잘해요? 어떻게 영어 잘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어렸을 때 영어 공부 시키지 말라면서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서너 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아무리 슈퍼마켓에 가서 밀크를 달라고 해도 밀크를 안 주는 거예요. 밀크. 그래도 흑인 점원이 왓 이러고 다시 묻고. 그래서 밀크가 아니고 미역이구나. 미역. 이러면 우유를 줍니다. 미역. 그러면 우유를 줍니다. 이게 뭐지? 그럼 우리가 배운 영어는 잘못됐단 말인가? 그러니 우리는 M 미염, I E, L 리얼 받침. 이렇게만 도식적으로 외워 영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추첨하는 거, 복권, 로또 달라 그러면 주질 않죠. 라로, 이러니까 준단 말이에요. 제가 살고 있었던 곳이 토론토인데, 토론토는 토론토라고 쓰는데, 읽기는 그렇게 아무도 안 읽죠. 트로노, 이렇게 읽죠. 그러면 우리가 파리는 페리스라고 쓰고 파리로 읽고
뭐 이제 다 그쪽 말로 읽어야 되는 데 와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실제로 어떻게 히어링이 되고 어떻게 리딩이 되고 어떻게 이해가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패턴들을 더 큰 패턴들을 부모님들한테 가르쳐 줘야겠구나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보십시오. 제 아는 분이 커뮤니티 센터 영어를 배우러 갔어요. 여기서 대학을 나온 사람이죠. 대학 나온 엄마죠. 영어를 배우러 갔는데 왜? 자기는 말을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근데 커뮤니티 앞에 강의실 앞에 가니까 아주 큰 서양 여자들 둘이서 나무에 기대가지고 막 영어로 대화를 하면서 깔깔깔깔 넘어가는 거예요. 이 엄마가 주눅이 들어서 제 아들은 영어를 잘하는데 뭐 뭐하러 배우러 오는 거? 이렇게 고민했죠. 수업을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말은 할 줄 알지만 쓰고 읽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쓰고 읽을 줄은 해석할 줄은 다 아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 대학 나온 사람이 영어를 한마디도 못한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욕을 얻어먹고 살았나. 그런 사람들이 영어 알파벳을 익히고 문법을 익히고 뭐 부대 상황 익히고 동명사 명사 할 때 우리는 말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어 공부가 절대로 헛되지 않았다는 거. 근데 지금은 영어 대학을 다 졸업하고 뭐 학력고사 다 치고 열심히 공부했던 엄마들이 아이고 말도 한마디 못하고 이렇게 해서 대단한 뭐라고 그럴까 좀 주눅이 들어있는 이런 부분들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보십시오. 큰 슈퍼마켓에 할머니 한 분이 그 가게를 봐요. 가끔씩 거기 가서 이제 그 커피를 사 먹는데 이 큰 걸 어떻게 저 할머니가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할머니가 가게를 할 것인가. 그래서 지켜봤죠. 근데 뭐 가게 오면 이렇게 기계로 바코드 탁 찍어서 얼마. 그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영어는 딱 세 마디였습니다. Hi, thank you, bye. 이 세 마디였습니다. 가게를 지키기 위해서. 띵동 하고 사람이 들어오면 Hi. 돈 계산하면 땡큐. 집에 갈 때 빠이. 근데 할머니가 담배가 워낙 다양하니까 담배를 사려고 할 때 할머니가 못 알아들을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켜봤죠. 그래 한 외국인이 와서 담배를 달라고 뭐라 하니까 할머니가 들은 척도 안 해. 밑에 숙여서 뭘 하나 또 꺼내주는데 효자손이에요. 효자손 하나를 주고 야 이놈아 네가 짚어라. 짚는 걸 꺼내서 바코드를 찍어서 준단 말이죠. 이게 뭘까? 할머니는 뭐 저와 동년배의 어머니는 아니었지만 저런 한국 여성의 지혜가 사실 견디는 그 힘이다는 거죠. 지켜보는 저한테도 힘이었는데요. 그래서 영어도 저런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구나. 네 번째 한번 보십시오. 누가 외국 사람이 와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한국 아줌마한테 슈거프리라고 하니까 아이고 내 넣어달라고 설탕 네 넣고 싶은 만큼 넣으라는 모양이다 하니까 성을 팍 내고 돌아가는데 그러고는 그냥 뭐 손님 하나 안 온 셈 치지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줌마가 쫓아갔어요. 아르바이트 하는 남학생하고 같이 이민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슈가프리를 설탕을 자유롭게 넣으라고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 준 거다 하니까 그래서 왔던 손님이 이란에서 온 이민자인데 자기도 처음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주머니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자기 회사 직원들은 꼭 거기 와서 커피 먹도록 해서 그 조그마한 커피 가게를 이 아주머니가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근한 예들만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정착에 가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지혜로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공부시키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어떻게 대비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느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그냥 시청자 수준으로만 있어서 되는 것인가, 청취자 수준으로 있으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개 모임만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표대가 조금 없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교육이라는 것이 아주 고도화된 문화행위라고 봤을 때 학부모님들께서 어떻게 문화를 차근차근 집적시켰는가,
그리고 그 자세는 어떤 자세로 가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캐나다 이민 얘기를 조금 꺼냈던 거죠. 그래서 학교 교육 현장에는 학부모가 중심에 있잖아요. 중심에. 그래서 학부모의 얘기에 좌지우지하는 경우도 굉장히 저는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지는 경우보다 이기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실제로 66%가 허물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원하는 것을 교육에서만 얻고자 하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학생들한테 독이 되어 돌아온다 하는 부분들을 간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좋은 사회란 갈등이 없는 사회가 아니고 갈등이 어떻게 치유되느냐 하는 것이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부모로서 가질 수 있는 갈등이라는 게 무수히 많잖아요. 이 갈등을 단죄하듯이 그 갈등을 해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교육청에서 여러분들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할 때 교육청에 교육 일선에 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참 많아요. 아, 저게 저렇게 해결돼야 되는가? 우린 저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바깥에서는 저렇게 해결하지 않는데? 하는 부분들이 학부모라는 자격을 갖게 되면 바깥과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방법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이 해소하는 방법도 학부모님들은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구나. 그래서 이게 그야말로 무슨 교과서 풀이처럼 문제집 풀이처럼 시험을 치는 단계로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다. 물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심성을 어떻게 바꾸고 또 무슨 교육 방식을 어떻게 바꾸고 하는 이론들만 성성할 뿐 체험적인 것을 뭔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저는 문화라고 봅니다. 그걸 문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에 대한 얘기. 그러면 그 문화를 수용하거나 가치롭게 만들려면 여러분들은 뭐가 돼야 됩니까? 학부모님들은 문화 소비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그냥 단순히 물건 사서 쓰고 하는 이런 소비자? 또는 경제에 뭔가 도움이 되는 소비자? 이런 소비자가 아니라 문화 소비자. 문화 소비자는 일종의 문화 향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문화 향유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전자전, 즉 영어로 하면 like father, like son입니다. 아버지 닮은 게 아들도 닮았다. 이게 속담이 저렇잖아요. 우리 속담이나 미국 속담이나 똑같은데 실제로 부모님 삶을 아이들이 한다. 근데 그걸 거부하는, 부모들이 고생 많이 하고 정말 좀 많이 못 배우고 이런 부분들을 자식들한테 이 한풀이 하듯이 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방법적으로 노력을 잘 못했기 때문에 아들은 지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런 표현들이 거기에 저는 좀 너무 갇혀 있는 것 아닌가. 부모가 부모답게 뭔가를 열어 보여줬는가. 자식이 그걸 받을 수 있도록 뭔가 맞춤형으로 좀 주어받는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전자전으로 이게 되려면은 요즘 많이 우리도 얘기하잖아요. 밥상머리 교육이라든가 격대교육이라든가. 격대교육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격대교육은 조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입니다. 할아버지가 또는 할머니가 손주에게 가르치는 교육. 그래서 지금 격대교육의 가치는 오바마 또는 빌 게이츠 이쪽이 다 이제 격대교육인데 우리는 나의 부모님은 우리 아이들을 케어해주는 그 무엇으로만 생각하진 않았는지, 그 다음에 우리 부부가 돈을 벌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봐주는 그야말로 베이비시터로서의 생각을 했는지, 실제로 심성이라든가 인성은 부모님들한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전자전, 이게 두 번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 되는데 그 집안의 분위기, 그 다음에 가족의 분위기, 어른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교육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아침에 나간 아이가 밤 늦게 다시 돌아오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계신 분들도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잘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충분히 못 집어줬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보통 격대교육 얘기하면 양아록이라는 책을 얘기해요. 이문건이라는 옛날에 조선 선비가 쓰신 건데 손주 키우는 이야기를 일기로 써가지고 책으로 묶어냈어요.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육아일기라고 보면 되는데 전쟁통에 아들이 다 죽었어요. 아들 다 죽고 뭐 며느리 다 죽고 손자가 남았는데 그 손자를 키워내는 얘기를 적어놨는데 정말 애틋하게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딱 보고 이 손자가 어떻게 됐는가 그걸 찾아보려고 했어요. 손자가. 그냥 그야말로 애미애비도 없는 놈인데 얘가 얼마나 잘 커서 잘 자랐을까.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뭐 정말 민족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으로 자랐는가 찾아보니까 의병장이 됐어요. 의병장이 돼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친 한 인간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문건의 양아록을 보면 그 손주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지금 답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정말 혼란기 때 태어나서 평생 전쟁만 겪으면서 살아갔던 그 집안에서 그 아들이 할아버지한테 가마를 받아서 나라를 구하는 길에 앞장섰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게 우리 지역 사람이니까 이제 더 감동적이었죠. 그래서 일단 집안 분위기가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줬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33%의 책임이 있다면 뭐죠? 교육자로서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교육자. 그래서 교육자의 임무에 대해서 끌어주는, 향도하는, 그야말로 이렇게 찾아내서 갈무리 해주는 이런 게 바로 교육자의 임무 아닙니까? 그 임무를 이 사람의 얘기를 빗대서 한번 해보죠. 이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학생들을 막 야단칠 게 아니라 그 과오를 잔에 가득 채워서 완전히 마셔 비울 때까지 내버려두라. 이거 뭐냐면 자기 반성할 수 있고 자기가 거기에서 어떻게 다시 새롭게 태어날 것인가 새로 고쳐질 것인가 하는 기회를 주라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괴테는 실제로 잘못된 무리에서 아이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된 무리를 애정을 갖고 어떻게 그 빛이 옅어질 때까지 지켜봐 주라 하는 얘기입니다. 소년들이 이렇게 좋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부모들이 탁탁 와닿지를 못하는 거죠. 와닿지를 못하는 거죠. SNS로 통과해서 세월은 빨라졌어요. 시간은 많아졌어요. 더 맛있고 더 값진 것들은 늘어났어요. 하지만 뭔가 이렇게 전곡을 찌르는 듯에 대한 그야말로 온고의 지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부모님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냐 하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 얘기, 저것도 많은 분들이 좀 회자시키는 얘기죠. 어떻게 무언가를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것을 원하는지 아는지 알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스티브 잡스가 뭘 특별히 잘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르게 하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나의 아이들이 A라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B라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이때까지 점수로만 봤죠. 그래서 좋은 대학 나쁜 과를 갈래, 조금 낮은 대학 좋은 과를 갈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그게 바뀐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는 뭔가 좋은 대학 많이 가야지 좋은 학교가 되니까 이쪽으로 막 가려고 할 거고, 부모님들은 자기 주관이 없으니까 뭐 또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할 거고, 아이들은 공부하느라고 자기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는 다르게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 근데 다르게 키우는 방법들이 뭔가 조금 좀 안티한 방향으로만 생각하시지 않나요? 예를 들어 뭐 학원을 안 보내겠다라든가, 아니면 대안학교를 보내겠다라든가, 아니면 다른 학군으로 가겠다거나, 이런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하드웨어를 바꾸는 작업들만 해 오셨다면 이제는 뭔가 좀 다르게 키우고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시점에 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TV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하는데 그리고 지금 있었던 직업이 70%가 다 없어진다는데 우리 애는 뭐 먹고 살지?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옹고이 지신만 알았어요. 옹고이 지신. 지금 뭐 교과서에 다 나온 말이니까. 더 중요한 말은 그 밑에 말이에요. 가이위사이라는 말입니다. 옛 것을 배우고 또 익히면 가히 선생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선현들의 얘기, 아까 리딩 리스트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책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에서 뭔가를 짜내서 다시 한 번 더 이 삶의 현장으로 끌어냈을 때 나는 남을 가르치는 선생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옹고이 지신에만 머물러 있다면 가이위사이라는 저 말에 우리의 교육 방법론에 또 다른 뭔가 행보를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학문을 거쳐서는 안 된다. 청출어람 청어람. 저 말은 순자가 있는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 거는 얼음은 정말 물보다 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변해서 얼음이 되잖아요. 근데 얼음은 물보다 찹니다. 그러니까 청출어람은 청색은 남색에서 나왔지만 남색보다 더 푸르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부전자전, 그래 아이가 아버지보다 더 위대해지는 것. 이런 할 때 이제 다 저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하는데 그 위의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학문을 거쳐서는 안 된다. 실제로 우리는 뭐 6, 3, 3, 4제로 쭉 해가지고 대학 들어가면 이제 모든 학문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가전 매스컴에서 아니다. 졸업은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구호에 그친 건 아닐까. 그리고 대학은 요즘 대학 들어가서 졸업이 안 되니, 취직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대학원을 가잖아요. 학력은 한없이 높아지는데 실제로 이 세상의 직업 전설에 나가서 뭔가 먹고 살기 위한 방법을 찾는 데는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학문을 절대로 거치서는 안 되지만 청출어람 청어람이고 얼음은 물보다 차다. 이 말도 제가 지나간 말들 중에서 몇 가지만 지금 꺼내온 겁니다.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저 말을 느꼈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우리가 언론에서 보고 배운 것과 학교에서 보고 배운 것과 뭐 영화에서 보고 배운 것과 책에서 배운 것과 이런 데 대한 변별력을 어떻게 길러주는가 하는 것은 학생들한테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부모님들한테의 문제입니다. 뭐 맛있는 영양제를 다 먹일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가 가려서 먹여야 되고 앞에 먹였다가 뒤에 먹였다가 해야 되는 이 부분들을 부모 있는 집의 아이와 부모 안 계신 집의 아이가 똑같으면 안 되죠. 달라야죠. 더 스승님을 모시고 있는. 그래서 실제로 학부모님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면 그 아이들의 진로나 그야말로 정신세계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그 외국인과 우리가 가지는 그 패턴이 조금 다른 얘기예요.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한운물을 팔아. 한운물을 팔아. 이렇게 가르치는데 서양의 철학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깊게 팔려면 넓게 팔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 말 한마디에 뭔가 이렇게 탁 오는 느낌이 없으십니까? 실제로 초등학생에서 중학교 올라가고 중학에서 이렇게 고등을 올라갈 때 또는 대학에 갈 때 여러 과목을 배우다가 과목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세분화되고 깊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모든 것을 조금씩 맛보면서 자기가 맛있는 걸 찾아가서 나중에 전공이라는 데 빠져서 거기에 깊게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저 패러다임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한우물을 파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커왔어요. 근데 스피노자는 사과나무 심겠다는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남긴 또 말 중에서 저 말에 사람들이 꽂히는 이유는 이거 뭐냐, 이제 융복합 시대에 접어들었다.
융복합 시대에 대한 일종의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팔으면 깊게 팔으면 넓게 팔아라고 하는 부분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 뭐라 그럴까 일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의 교육도 뭐 새로 체험을 한다 어디 여행을 보낸다 이런 부분들은 깊게 파기 위해서 넓게 파는 거예요. 넓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학교 공부 다 중요하지만 인성 공부, 지방 공부 이런 것들도 체험 공부 이런 것들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이렇게 좀 보살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뭐 아이들 공부하는 것에 최종 목표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모님들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대학만 졸업시키면 집 앞벌이는 지가 해야지. 그 집 앞벌이 할 수 있는 준비를 뭐 지 스스로 하는 거지 뭘 부모가 돌봐줘. 돌봐주셔야죠. 심정적으로.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할까 잘하는 일을 할까 여기서 늘 갈등하잖아요. 갈등. 저 갈등이 정말 부질없다는 걸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미국에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 야, 넌 뭐가 되고 싶니? 뭘 하고 싶니? 물으니까 뭐 저는 뭐 음악을 하고 싶어요. 저는 영화를 하고 싶어요. 뭐 해서 얘기를 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유명한 음악가가 되고 한 사람은 영화 감독이 되고 막 이런 건데 다 모아서 걔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를 통계를 내보니까 그 아이들 중에서 3%밖에 취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없잖아요.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없잖아요. 잘하는 것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려면은 새로운 직업을 어떻게 창출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됐단 말이죠. 지금은 아주 이렇게 하얀 곡선을 내려왔기 때문에 잘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조금씩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뭔가 하나가 터져버리고 그야말로 제4차 산업혁명에 돌입하게 되면 뭐 직장이 없어진다. 지금까지 고정관념을 버려라. 다 그런데 너무나 큰 심리적 재난을 앓게 되는 겁니다. 심리적 재난을. 그래서 좋아하는 일도 할 수 없고 잘하는 일도 할 수 없으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어떻게 융복합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고민이 딱 대두가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꿈꿔왔던 일이 아니라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서 자기의 전문 지식을 파놓고 나면 그 전문 지식이 쓰여지는 곳을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 쓰여지는 곳을 뭐 무슨 게시판이나 무슨 뭐 SNS나 공고문이나 보고 찾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이 어떻게 결합하면 제3의 생각이 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을 가르치는 시대에 지금 우리는 와 있습니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린 학생들에게 바로 주입시키기가 어렵다면 부모님들이 그걸 알고 분위기를 맞춰줘야 되나. 그래서 누가 하기 좋은 말로 그러잖아요. 야, 부모도 공부해야 돼. 어른도 공부해야 돼.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 이게 빈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빈말이. 이 아주 젊은 선생이죠. 이분은 그 옥스퍼드 대학 젊은 선생인데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사실 너무나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열정이 아니라 냉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해보겠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그게 뭔가 산을 넘는 아주 독특한 주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좀 더 냉정하게 사물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그 옥스퍼드 대학 교수이긴 하지만 그 자선 단체를 이끄는 분이었어요. 자선 단체. 실제로 누군가가 와서 막 도와달라 그러면 저 사람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따뜻해져서 그야말로 열정으로 그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도움을 준 그 사람들을 제대로 살려서 키워나가는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열정이 건너갔을 때 그게 선과 악으로 보면 선의 방향보다는 악의 방향이 더 많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는 저분의 쓴 책을 읽었을 때 이런 생각도 했어요.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하는 무슨 그런 성경의 가르침처럼 그야말로 남을 돕고 남을 교화하는 것도 정말 제도에 맞춰서 패러다임에 맞게 해줘야지만이 자기의 자선이 그쪽에 가서 빛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세상을 바꾸는 것은 냉정이 아닌 열정이고 자신이 좋아하고 열정을 가진 곳에 일해라 하는 것은 저거는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모한 경쟁 사회에 돌입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정확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또 다른 것을 창출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이미 우리보다 훨씬 젊은 저런 사람들은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설파가 미디어를 통해서 또는 책을 통해서 우리한테 와서 누가 권해줘서 읽고 내가 현실에 적응시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우리의 행로가 정해져 있는가 하는 부분들. 그러면 이다 아니다를 누가 판별해줘요? 학교에서는 판별할 시간이 없네요. 학생들 스스로 이 걸론망이 없네요. 누가 해야 됩니까? 학부모들이 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해야 됩니다. 아이고 내일도 바쁜데 내가 뭐 대충 학교 보내고 학원에 보내면 다 해결돼야 될 것인데 저거는 그야말로 아이들한테 몇 시간을 가르쳐서 몇 시간 시험 치고 테스트하고가 아니라 평소에 같이 어울려 살면서 어떻게 전수되느냐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저걸 이론화해서 책으로 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우리는 이미 다 할 수 있는 경지에 올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알아차리시라고 이제 저런 말들을 만들어 드린 건데요. 사실 오늘은 교육이라는 문화의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해서 앞에는 조금 인트로처럼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지금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교육을 받고 실제로 대학 갈 때까지는 대구에만 머물러 있는 아이들. 그리고 대학도 혹시 지역대학을 갔으면 중앙하고 뭔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지역대학을 취직을 좀 더 시켜줘야 된다 뭐 이런 제도도 만들어내고 하는 부분인데 실제 지역을 잘 알아서 지역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지역 문화, 지역 교육 문화를 띄워줘야 되는 당사자들이 과연 지역을 많이 알고 있는가 이 생각을 저는 해볼 때가 참 많아요. 사실 대학 졸업할 때까지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였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저는 참 많다니까요. 한 번도 떠나보지 않고 우리는 우리 안에서 다른 것과 비교해서 볼 줄 모르는 공부는 그게 가능했죠. 좋은 책을 사서 본다거나 좋은 잡지를 사서 본다거나 뭐 이제 그런 비유가 가능한데 생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는 자꾸 잃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가장 향토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거로 애들이 만족해요. 우리도 만족해합니다. 그런데 정녕 가장 향토적인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 문화 소비자가 되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세계성을 갖고 있는가 뭐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라든가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되었다거나 그럼 왜 그렇게 되었지? 우리는 어떤 세계성이 있지? 그 세계성이라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 이슬람 국가에 가서는 왼손으로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으면 안 된다 이런 걸 받고 그쪽으로 여행을 가잖아요. 왜? 왼손은 그야말로 오른손에 반대되는 불결한 손이니까. 근데 만약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잘 만들었는데 왼손으로 막 왼손잡이 철수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막 왼손을 쓰고 막 하는 무슨 드라마가 있다. 저쪽 나라에는 팔리질 않죠. 팔리질 않죠. 왜? 세계성이 없는 거죠, 이미. 대장금 뭐 이런 드라마들이 외국 사람들이 보니까 다 좋아한다. 세계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는 했다가 잘 되니까 지금 잘 되는 거다 하지만 이제는 철저히 계산해서 가죠. 그래서 실제로 문화를 이해하고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미래를 열어주려면 그런 자로 잰 듯한 생각들을 하는 것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역 문화, 예술, 문화 콘텐츠 세계성 기획자, 연출자를 한 쾌로 이렇게 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이 어떤 식으로 효과를 보려면 그게 직업이라는 걸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때까지 부모님들이 알고 계신 직업은 50가지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숨어있는 직업은 500가지쯤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쟤하고 내하고 결합돼서 다시 C라는 무엇이 나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부모님들이 얼마나 해박한 정서를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보십시오. 똑똑한 문화 소비자는 이제는 문화 생산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어로 소비자가 컨슈머인데 생산자는 뭡니까? 프로듀서죠. 그럼 프로듀서와 컨슈머가 합쳐졌어. 그래서 프로슈머라고 그럽니다. 프로슈머.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소비자면 소비자지 어떻게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일까? 실제로 K-팝이라는 것이 이렇게 많은 세계성을 가지고 우리가 퍼져 있을 때 그것을 소비시켜주는 우리가 없으면 K-팝은 존재하지 않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K-팝이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서가 피드백 됐을 때 이런 노래도 만들고 저런 노래도 만들고 저런 노래도 만들고 직접적으로 만들지는 않지만 생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게 다시 소비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님이라면 어떤 생산 구조를 가지는지 바로 감이 오시죠.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을 편을 들어서 항의만 하고 교육 정책의 일정 부분 뭐라 그럴까요? 좀 정확한 논지가 아니게 얘기를 하고 오히려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치중하고 이래 됐을 때 우리 부모들은 중심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정확한 프로슈머가 되려면 문화를 누리는 프로슈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소비자라면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소비자라면 뭘 봅니까? 유통기한 보고 가격 비교하고 인터넷에 가서 어디가 더 싼지 보고 그 다음에 뭐 이게 뭐 혹시 중국산은 아닌지 보고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문화와 교육을 가지고 사실 우유 먹고 뭐 이렇게 밥 먹고 이런 것들은 저는 겉옷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바로 맞닥뜨려지는 교육이나 문화를 얘기할 때 사실 그만큼 문화 소비자로서 똑똑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느냐 이렇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이들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 또는 이것은 차후의 문제일 거니까 지금은 이렇게 해도 괜찮겠어 이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굉장히 밀접되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은 느끼셨는지 느끼시지 않으셨는지 진정한 문화 소비자는 현실에 냉정한 인식에서 시작된다 하는데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문화 소비자라는 것이 뭔가 외형적인 힘을 보여줄 때 그게 소비자의 권력이나 힘처럼 보여지는 건데 저것은 일반 물건들의 소비자의 패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안정감 있게 진행되지 못했어요. 지방은 식민지다라는 책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책의 교육 파트 부분을 보면 정말 우리는 대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문화 식민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수도권에 비해서 받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소비자로서의 주의 주장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부분 이렇게 뭐 좀 뭐라 그래 입지가 좁아졌다라는 것들을 현실적 부모님들은 그런 감각이 없으신가 봐요. 그래서 실제로 그 나쁜 문화를 어떻게 척결할 것이냐, 좋은 문화를 어떻게 생산하기 이전에 어떻게 나쁜 문화를 척결할 것이냐에 대한 문화 소비자의 이해가 저는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스개로 그런 얘기를 하죠. 두 가지만 생각하자. 몸이 되게 아플 때 두 가지만 생각하자. 죽을 병인지 안 죽을 병인지. 죽을 병 같으면 두 가지만 생각하자. 안 죽을 병은 다시 쾌차하면 되니까. 죽을 병 같으면 두 가지만 생각하자. 죽고 내가 천당 갈 건지 지옥 갈 건지만 생각하자. 천당 간다면 좋은 것이고 지옥 간다면
내가 참 평생에 나쁜 짓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양당 간의 결정만 해왔단 말이죠. 양당 간의 결정만. 그래서 나쁜 문화는 아주 훌륭한 문화, 그다음에 아주 저질 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우리가 고쳐나갈 수 있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교육하고 어떻게 결합해서 어떻게 화학작용을 일으키고 또는 교육이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또 다른 문화로 양태될 건지만 생각하면 되는데요. 지금 우리는 문화 소비자로서 문화 중개자와 문화 생산자 사이에 딱 끼어져 있는데 문화 생산자는 열심히 그림을 그리시는 화가분, 열심히 시를 쓰는 시인 이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문화 중개자는 그분들과 문화 생산자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부모님들은 착각하셨어요. 아, 나는 문화 소비자가 아니고 문화 중개자였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문화 중개자. 문화 중개자는 크게 얘기하면 미디어들입니다. 생산자를 미디어가 어떻게 두고 문화 소비자는 그 미디어를 보고 내가 어떻게 소비 패턴을 바꿔서 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서로 간에 비판적인 의식도 없고 그 다음에 남하고 견주어 보는 노력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걸 배워야 될 그 아이들에 대한 무슨 패턴 이런 것도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 소비자의 역할이 굉장히 좀 아주 그 부진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의 행정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의 마지막 결론인데요. 문화에 접근하고 교육에 접근하고 그야말로 보육에 접근하려면 저는 종교를 가지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의 행정이 불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어쨌든 종교에 접근하는 사람이 가지는 마음가짐이잖아요. 일단 믿어야 되고 일단 이해해야 되고 일단 행동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은 증거해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뭐라 그러죠? 간정처럼. 그러니까 일단 교육 문화가 일체가 돼 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좋은 미래의 삶을 물려줘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갈 길은 정말 반드시 제대로 진화되어 갈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 용어 해설을 아까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복잡다단한 우리 젊었을 때는 도저히 깨치지 못했던 이런 것에 갇혀 있구나 알아야겠다 하고 그 다음에 책도 읽어보고 뭐도 보고 맞추어도 보고 토론도 해보고 해서 가족 간에도 행동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공부해서 뭔가 좋은 결과를 가지는 것 그게 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마는 교육이 이미 고도의 문화행위라고 생각했을 때 교육에서 그 패턴을 못 찾고 그게 어렵고 그건 교육기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다 해줘야 된다라고 좀 안이한 생각으로 갖고 계셨다면은 교육 바깥에 있는 문화라는 세상이 얼마나 복잡다단하고 어렵게 진행되어 가는가 하는 걸 가르쳐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교육에 접목시켜서 학부모가 그야말로 교육자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잘 갈무리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해를 드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